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화장품의 정의 파트 부분을 계속 볼 건데요. 지난 시간 했는 내용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 파트는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시험에 이제 주관식 파트에 단골로 나옵니다. 이 화장품법에서 화장품법 제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 화장품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한다 해서 이제 동물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건 아닌 물품이다.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구강이라든지 점막에, 내점막에 그렇게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어? 이제 그죠? 그리고 피부와 모발. 그리고 치료란 단어 쓰면 안 된다. 적용하는 방법은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여기에는 이제 찌른다거나 그 보사, 빛을 쬐는 거. 그죠? 우리 마스크 중에서도 빛을 쬐어서 이제 달력이나 미백의 개선을 주는 의료 미용 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화장품은 아니다. 따로 미용 의료 관련 기기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찌르는 것도 니들 같은 형태도 많이 나오지만 니들 형태가 화장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작용이 경미해야 한다.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 효과, 치료 이런 단어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화장품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일단 작용이 만약 유효작용이 있다면 경미해야 한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저 도움을 줘야 한다. 그 정도 표현하는 게 화장품의 정의에 맞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해당 안 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법에서는 5가지를 다루고 있고 시행규칙에 가면 11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뉜다라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천연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고시를 이야기하는데 고시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에 해당을 해야 천연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 용기가 있으면 여기 화장품 용기통에 바로 붙여서 화장품 용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내용들은 표시라고 표현을 하고 표기 아니에요. 표시. 그리고 여기에 어떤 홍보를 하는 게 아닌 매체, 언론 매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광고라고 한다. 표시와 광고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 화장품은 이 고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 천연에는 물 포함됩니다. 그죠?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 스킨이 만약에 100ml짜리인데 정제수만 95 있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만 그대로 해석하면, 그죠? 왜냐하면 물도 천연 화장품의 원료에 들어가니까.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자, 천연 원료는 물리적 물리적 공법으로 만들어내는 원료라고 했고, 유래가 붙으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인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원료라고 했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자, 유기농 화장품이란 천연 화장품이면서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 포함돼야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관로 안에 있는 허용 합성 원료를 볼게요. 자,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합성 원료. 자, 대상이 어떤 게 될까요? 대상은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하는 보존제죠. 보존제. 여기 있는 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서만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이면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합성 원료라 했고, 우리 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든 보존제가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천연 화장품은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 돼야 되고, 나머지 5% 안에서 합성 원료를 허용하는데, 그 허용되는 이유는 우리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존제가 이제 천연이나 천연 유래 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합성 원료, 관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존제라든지, 그죠? 음, 어떤 변성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허용된 합성 원료이긴 한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보존제나 변성 알코올의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 관로를 쭉 읽어보면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류, 베나토늄 벤조에이트, 상급 부틸 알코올, 기타 변성제, 그죠? 이소프로필 알코올, 테트라소듐, 글루타메이티드, 아세테이트 이렇게 있는데, 자, 변성 알코올류와 변성제, 그죠? 변성제, 그리고 보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화장품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 우리 일반 화장품 전성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페녹시오 에탄올이라든지 파라벤 종류들은 여기에 허용되고 있지 않아요.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보존제로 그것들을 쓸 수 없다. 일반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페녹시에탄올이나 파라벤 계통, 파라벤 계통을 쓸 수 없다. 자, 여기에 있는 허용된 합성 원료는 일반 화장품에서도 보존제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이에요. 자, 우리 벤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 한도 내로 쓸 수 있는 보존제죠. 그러면 교수학습 가이드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허용되는 합성 원료를 찾을 수도 있을 뿐더러 일반 화장품에 쓰이는 보존제들 쭉 나오는 거, 그 어디 있느냐 하면 사용 제한 원료, 거기에 있어요. 맞춤 화장품 화면이,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가서 이 성분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관련 규정 고시에 들어오게 되면 별표 3에 허용되는 기타 원료 해서 쭉 나열이 돼요. 다음의 원료는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타 원료, 허용되는 합성 원료, 우리가 찾는 게 이거죠. 합성된 보존제나 변성제예요. 그죠? 변성제라는 보존제라는 것은 미생물이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화장품에는 그램이나 밀리그램당 1000마리, 1000개 개체 이상이 증식되면 안 될 정도의 보존제를 넣어줘야 되죠. 그 보존제는 우리 미생물, 어떤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한 화장품 구성 내용물 중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보존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화장품 원료 자체가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이 아니라 세균 범벅인 물질을 바를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별 탈이 없을 수는 있지만
면역이 약하다든지 그런 분들에겐 좀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존제는 반드시 우리 화장품에는 들어가줘야 된다. 면성제라는 것은 어떤 우리 화장품의 알코올 유해 성분들을 쓰게 되죠. 손세정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스킨 중에는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남성용 화장품 이런 것들도 있죠. 알코올은 또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 술, 주정의 원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으로 공급돼야 되는 원료인데 이게 주정, 술 쪽으로 잘못 유통되거나 좀 편법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화장품 원료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성분을 변화시켜서 먹으면 이상해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변성 알코올류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화장품이나 그런 데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알코올은 변성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에도 허용되는 합성 원료로 보존제와 변성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반론에서 봤던 내용들이고 여기 보시면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류, 그리고 밑에 쭉 변성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자, 허용된 합성 원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간단한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낸다면 자, 천연 화장품에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온가족용 천연 화장품, 온가족용 천연 바디 크림, 바디 로션 정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상품은 온 가족이 목욕 후에 바를 수 있는 바디 로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린이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화장품에 들어갈 수 없는 보존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벤조익 애시드,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소르빅 애시드, 데하이드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개만 보면 우리가 천연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합성 원료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거기에 쓸 수 없을까? 그 단계까지 이제 공부가 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지금 어린이용, 영유아용 화장품에는 쓸 수 없는 보존제가 2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살리실릭 애시드와 그 아요도프로페닐 부틸카바메이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천연 화장품에는 쓸 수 있지만 이게 만약 어린이가 쓴다. 어린이까지 쓰는 온가족용 로션이다 하면 살리실릭 애시드와 그 염료를 보존제로 쓸 수 없다까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번째 시험이, 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 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들이,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돼서 우리 시험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 시험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암기도 있고, 그 암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다른 내용이 엄쳐져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 자, 우리 일단 오늘은 합성보존제 및 변성제, 천연 화장품에 쓸 수 있는 합성보존제 및 변성제를 알고 이 단어들 알고 넘어가자.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 어린이용에 쓸 수 없는 살리실릭 애시드와 아요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이 2가지는 나중에 또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맛을 한번 보고 가자. 자, 그러면 합성 보존제는 천연 화장품에 쓸 수 있는 보존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화장품에 쓰는 보존제를 일단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벤조익 애시드,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소르빅 애시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 일반 화장품에서 쓸 수 있는 것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표 2에 보면 부록이거든요. 부록편,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서, 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나라에서 리스트를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리스트를 정해놓고 요 안에서만 써라. 요게 바로 그 포지티브 리스트인데, 요런 리스트들은 보존제 성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존제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만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 자외선 차단 성분, 정해놓은 자외선 차단 성분만 써라. 그리고 세 번째, 연모제 성분. 연모제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나라에서 이렇게 리스트들을 딱딱딱 정해놨죠. 그죠? 그러면 리스트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보존제와 지금 자외선 차단 성분, 연모제, 기타 성분, 요렇게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성분들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할 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성분만 보존제로 쓰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써라. 그거고, 그 외의 원료 있죠. 일반 원료들, 그 수용 성분, 유성 성분, 그런 것들, 유효 성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트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판단하에 그들이 지구의 어디서든 추출해서 원료를 쓸 수 있어요. 따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러나 보존제와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기타 성분, 요것들은 자극이 있거나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인체가 해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정한 원료들, 조심해서 써야 되는 원료들만 리스트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외의 원료들은 작품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뭐든 써도 돼요. 뭐든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시카 추출 이런 거 따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물론 화장품 성분 사전엔 있겠지만 화장품 전 성분을 구성하는 그 원료에는 원료로 쓰이는 것들은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뭐든 넣어서 써도 됩니다. 근데 다 원료를 만들고 보존제를 넣을 때는 나라에서 정한 이 리스트에서만 넣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보존제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고시에서 보면 쭉 이렇게 아주 긴 이름들도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벤조익 애시드 기억나세요?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어디서 봤습니까? 금방 천연 화장품에 쓸 수 있는 허용되는 합성 원료죠. 그리고 벤질 알코올, 천연 화장품 사용 가능. 그럼 뭐 보레이트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천연 화장품에 쓸 수 없다는 거죠. 안 정해져 있으니까 천연 화장품 고시에서 살리실릭 애시드 여기 있죠? 그죠? 우리 보존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자 이제는 만 단위가 아니고 그냥 13세 이하다 그죠? 13세 이하 어린이 자 우리 화장품법은 나이가 5개가 나와요. 영유아용 3세 이하 어린이용 만 4세부터 만 4세가 아니죠. 이제 4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그리고 또 하나의 나이는 뭐냐 하면 5세인데 5세는 미만이에요. 5세 미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쉽게 열어서 따서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셔버릴 수 있는 그런 액상 성분의 특정 액상 성분들은 안전용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기준 나이는 5세 미만. 그리고 우리 화장품법상 영유아용으로 나뉜 나이는 3세 이하. 어린이용은 4세부터 13세 이하. 자,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영유아용 제품류, 그죠?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말이 긴데 어린이용에는 살리실릭 애시드를 보존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어린이용에 금지되는 첫 번째가 살리실릭 애시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 볼까요? 금방 봤던 것들이 어떤 게 자, 요거는 아요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는 이것도 어린이용, 영유아용 제품 또는 어린이용 사용 금지죠. 그죠?
뒤에는 뭐 세정용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아요도 프로프닐, 부틸 카바메이트랑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료는 어린이가 쓸 수 없다. 기억하시면서 또 내려가 보면, 자, 모천제 성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 여기 페녹시에탄올 보이죠? 페녹시에탄올. 페녹시에탄올은 일반 화장품에 많이 쓰이죠. 1.0%,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벤질 알코올과 페녹시에탄올이 1%예요. 사용 기준 1%. 자, 여기 보시면 파라하이드로시 벤조익 애시드. 이게 뭡니까? 파라벤이죠, 파라벤. 파라벤은 쓸 수 있는 파라벤과 쓸 수 없는 파라벤이 있다. 쓸 수 있는 파라벤은 에스텔류 중에 페닐을 제외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파라벤은 쓸 수 있다. 단일로 쓸 경우 0.4%, 혼합 사용일 경우 0.8%.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페닐은 제외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페닐, 파라벤은 사용할 수 없다. 파라벤은 다 쓸 수 없는 건 아니고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부틸 파라벤까지는 쓸 수 있다. 페닐 파라벤은 사용 금지 원료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닥스 가이드 활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시라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 교재에 돌아와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합성 원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서 받고 시행규칙에서는 쭉 풀어서 내용이 많다. 멜라닌 색소 침착하는 거 방지, 색소, 이미 침착된 색소의 색을 10개 하는 거 미백 기능이고 주름 완화, 그리고 자외선 관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태닝과 자외선 차단제 기능이 있다. 그리고 모발 색상 변화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살. 그런데 여기서 의약품과 혼동해서 쓰지 말라고 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8, 9, 10, 11이다. 8, 9, 10, 11. 이 부분. 그죠?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해서 바디워시.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바디워시가 있다. 하면 그 바디워시의 통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이 문구는 통째로 기억하시라 했어요. 주관식으로 통째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천연 및 유기농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리적 공정은 천연 원료, 생물학적, 화학적 공정은 유래 원료, 유래가 중간에 들어간다. 자, 식물 원료는 해조류, 해양식물, 버섯 같은 균사체 포함해서 다 쓸 수는 있는데 동물은 동물성 원료라 해서 세포, 조직, 장기 이것들은 쓸 수 없고 그죠? 여기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등은 동물성 원료라고 해서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쓸 수 있다. 식물은 식물성 원료가 아니죠. 식물 원료. 동물은 동물성 원료.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네랄 원료도 화석 연료는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맞춤형 화장품 들어가도록 할게요. 맞춤형 화장품이란 다음 항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쓰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대상이고요.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쓰도록 하는 화장품도 우리나라 법으로 규제가 되는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오로지 수출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화장품법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쓰는 그 나라의 규제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맞춤 화장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매장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쓰기 위해서 수입된 화장품. 그래서 제조 또는 수입된, 자, 수출은 없어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킨이 두 개가 있어요. 스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습 스킨, 하나는 만약에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킨이다 하면 보습과 미백을 다 동시에 누리는 스킨을 만들고 싶다 하면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 가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섞어주세요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내용물의 혼합이에요. 내용물의 혼합. 내용물은 동일한 제형이어야 해요. 일단 왜 동일한 제형이냐. 만약에 스킨과 크림이 있다. 자, 스킨과 크림을 섞어서 쓰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과 내용물이 아니에요. 자, 스킨과 크림을 섞으면 로션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제형이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는다는 것은 스킨은 스킨끼리 필모예요. 그냥 이 내용이. 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크림과 크림이면 미백 관련 크림, 수분, 보습 관련 크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얘기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는다. 이거는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섞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쪽에 나오는 거 있죠?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한다.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이런 크림 베이스가 있어요. 맞춤 화장품 크림 베이스가 있고 이 크림 베이스에 우리 고객님이 만약에 원료 중에서 이 원료는 멜라토닌 해서 멜라토닌 앰플이에요. 이 앰플, 그러니까 미백을 위해서 멜라토닌 관련 기능성이 있는 이 앰플을 같이 쓰고 싶다 하면 이 크림에 이 원료를 더 추가하는 거죠. 조제관리사가. 추가해서 이 제품은 이렇게 열면 뚜껑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앰플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뚜껑이 또 들어가요. 이 포장 용기를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이렇게 열면 이렇게 뚜껑이 이런 식으로 크림에다가 이런 앰플을 섞어서 가져갈 수도 있죠. 저는 제가 지금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섞어서 가는 것보다 고객에게 이 크림 베이스와 이런 앰플을 같이 줘서 앰플은 선택할 수가 있죠. 베이스는 크림이니까 크림에 섞었을 앰플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섞어서 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같이 섞어서 쓰면 제형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에다가 그냥 섞어서 쓰는 거. 저 같은 경우 레티놀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레티놀에 대한 부작용.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티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크림을 떠서 거기에 레티놀 앰플을 정말 쌀알 만큼만 딱 떨어뜨려서 그걸 같이 섞어서 밤에 발라가면서 적응을 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레티놀 원액, 그죠? 레티놀 원액을 그냥 막 발랐더니 저는 다 뒤집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레티놀에 대해서. 그래서
크림에 조금 섞어서 쓰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적응을 해 나가다 보니 지금 점점 이렇게 순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부작용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하기 전에 바로 섞어서 쓰는 걸 권장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율. 어떤 식으로 혼합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거는 오로지 조제관리사의 권한이에요. 조제관리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법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단 맞춤의 화장품의 정의에서는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는다. 그리고 이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한다. 이런 화장품들을 맞춤의 화장품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제조 공장에서 어떤 원료를 섞는 그런 기법 있죠. 우리 화장품의 순수한 원래의 목적. 자, 피부의 보습 유지를 위한 피부 장벽 방어를 위해서는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수성 성분과 자연적으로 나오는 유성 성분, 땀과 피지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잘 섞여서 우리 피부를 잘 덮고 있으면 우리 피부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출력이 나이가 들수록, 그죠? 그리고 어떤 결핍에 의해서 잘 생성이 안 될 때 우리 건조함을 느끼기도 하고 주름도 패이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른다. 기초 화장품의 원래 목적이죠. 그런데 이 기초 화장품은 만약 크림이라면 수성 성분과 유성 성분이 계면활성제인 유화제에 의해서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되죠. 그러면 화장품 공장에서는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를 섞는단 말이에요. 믹싱을 해요. 유화제 분명히 들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바로 제조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파트가 제조는 공장에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자, 맞춤의 화장품에서는 제조라는 말 안 써요. 조제라고 합니다.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크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맞춤형 화장품이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보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벌크 제품을 가지고 와서, 자, 누구한테 가져와요? 책임 판매업자에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에게 내용물을 가져와야 돼요. 내용물. 그 내용물이 뭐다? 이런 크림이죠. 제 같은 경우에는 벌크통으로 이렇게 벌크. 화장품 공장에 가면은 벌크가 뭐 1톤, 3톤, 5톤 굉장히 용량이 커요. 톤 단위. 근데 톤 단위를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서 가지고 와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벌크 단위는 이렇게 소용량입니다. 소용량을 가지고 와서 써야 이 원료 자체의 사용기한도 넘기지 않고 신선한 내용물을 가지고 항상 조제하는 데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 고객이 100g짜리의 그 크림통에 요거를 덜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앰플을 가지고 섞어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물을 벌크를 책임 판매업자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책임 판매업자에 가지고 올 때 품질 성적서 꼭 구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사실 원료가 유효 성분이 많다고 해서 피부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효과가 많을수록 입고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책임 판매업자한테 자료, 내용 다 받아와야 된다. 화장품 판매업자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든 직원이든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조제관리사에게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고 항상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자, 장황했지만 결론.
원료를 섞어서 어떤 벌크 제품을 만드는 건 조제관리사의 범위가 아니다. 맞춤의 화장품은 이렇게 만들어진 벌크의 내용물, 벌크와 벌크. 요거는 세라마이드 제형이고요. 요거는 무향으로 리주버네이팅이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예, 내용물들을 가지고 와서 벌크다 이건 그죠? 이렇게 크림으로 만들어 드린다. 든지 그죠? 내용물을 섞든지 내용물과 원료를 섞든지. 자, 이 구분을 잘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천연 화장품 공방 같은 데서 원료를 섞어서 이제 자기만의 크림을 만들어가는 수업 레시피가 있죠. 그럼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쓰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쓰는 화장품 지금도 이제 시중에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원료를 섞어서 만드는 건 맞춤의 화장품 판매장의 업무가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 원료와 원료를 섞는 제조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나로 가면 나는 소분이에요. 소분. 그죠? 소분이 뭡니까? 나뉘어준다. 자, 다만 화장비누, 고형비누죠.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할 화장품을 제외한다. 자, 총리령으로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하는 화장품 중에서 맞춤의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따로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고형비누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형비누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쉬 매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러쉬 매장에 굉장히 화장 비누가 막대 비누들이 있어요. 따라 막대 비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썰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비누를 써는 행위는 화장품을 소분하는 행위예요. 자, 화장 비누는 제 기억에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들어와요. 그전에는 그냥 공산품이었는데 화장품 품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비누가. 그래서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들어오다 보니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누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비누만 가지고 굉장히 대기업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제 이 화장비누 만드는 일을 해오던 분들이 갑자기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화장품을 됨으로 인해서 화장비누를 만들려고 하면 자, 전에 없던 화장품 제조업 등록해야 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해야 되고 이걸 또 비누를 나누어서 썰어서 판매해야 되니까 맞춤 화장품 판매업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규제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각종 그 반대 의견들이 식약처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식약처가 결론적으로 이런 다만 조항을 뒤에 만들어내서 영세한, 그러니까 여기서 영세하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2인 초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인 대표자 또는 대표자와 직원 요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2명만 있는 사업장에서 화장 비누만 만들어서 화장 비누만 판매하는 그러니까 비누 말고 뭐 향수도 같이 만들고 뭐도 방향제도 만들고 뭐도 다 만들고 이런 데는 이렇게 그 어떤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요. 규제 완화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화장 비누만을 제조해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 조세관리사 채용 안 해도 되고 나눠서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모든 많은 것들이 지금 점점 규제 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화장 비누 이슈가
굉장히 컸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역사가 썰이 길어요. 이걸 풀면 그 한가운데 저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분에서는 일단 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분을 한다 하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런 벌크 내용물에서 그냥 나는 보습만 강화되어 있는, 보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세라마이드 제형의 베이스 크림을 덜어서 가고 싶어요 하면 여기서 여기로 더는 거죠. 이 내용물을 나누는 거죠. 이게 소분이란 말이에요. 뭐 앰플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이것만 그냥 퍼갈래요 하는 것도 소분이에요. 그런 거를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걸 소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림 소분, 스킨도 소분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비누만큼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서 비누 업체는 맞춤형 화장품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화장비누만 만드는 업체는 나누어서 팔 수 있다. 아까 다시 러쉬로 가볼까요? 러쉬의 조제관리사는 채용이 돼야 돼요. 러쉬 매장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러쉬 매장은 일단 비누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러쉬 매장에서는 이제 향수도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래서 향수도 뭐 베이스, 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탑, 노트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골라서 조합해서 자기만의 향수를 만들어 가기도 하죠. 이렇게 향수의 내용물을 섞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비누만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러쉬 매장에는 반드시 조제관리사가 개별 매장마다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 다만이라는 이 뒤에 용어가 생기기 전에 요것만 봤을 때는 소분한 화장품 여기서 끝났거든요. 사원법은. 그러면 그럼 이제 굉장히 조제관리사들이 채용되어야 할 곳이 많구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러쉬 매장이 떠올랐고 이제 향수 매장 같은 거 떠올랐죠. 그런데 일단 지금 비누는 어, 제외돼 있다. 제외돼 있다. 아마 화장비누에 관해서는 점점 규제가 많이 완화될 거는 같아요. 지금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비누 파트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맞춤의 화장품이란 어떤 유형이 있나? 세 가지 유형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 내용물을 섞는 거. 두 번째,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추가하는 거. 세 번째, 소분한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용기 포장 나왔습니다. 안전용기 포장. 자, 안전용기 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꼭 눌러야 열리는 그런 용기들 있죠. 특히 네일 리무버 이런 거 보면은 꼭 눌러야 이렇게 어른의 힘으로 눌러야 열리게 되는 그런 화장품 용기를 말해요. 물론 이 안전용기 포장이라는 건 우리 화장품법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모든 관련 법 중에 이제 식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런 대상 각 개별법에서 다루는 품목들 중에서 혹시 어린이가 이게 음료수 같은 걸로 착각해서 열고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들 중에서 조금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따로 안전용기 포장이라는 곳에 이제 포장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화장품법에서는 이제 5세 미만, 자 우리 화장품법은 나이가 3세 이하, 4세부터 13세 이하 그래서 영유아용, 어린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하 이상이란 뒤에 전미어가 붙죠. 전미어라기보다 뒤에 붙는 단어가 이상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는 5세 미만 돼 있어요. 요거는 행안부 쪽에서 다루는 법은 미만, 초과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라 거기서 그대로 가지고 화장품법에 가지고 온 거라 5세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 나이. 영유아용 3세 이하, 어린이용 4세부터 13세 이하까지 그리고 안전용기 포장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자, 그리고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에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용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제관리사 교사학습 가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해서 안전용기 포장의 정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자,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어떤 안전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 제정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제정을 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럼 화장품법에서는 어린이 안전 용기 대상의 품목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면 아세톤,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그리고 네일 폴리시 리무버가 해당이 된다. 자, 아세톤을 함유한 대 아세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용 오일 등, 자, 이 존슨즈 베이비 오일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자,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 석유계에서 유래한 미네랄 오일이죠. 미네랄 오일이라고 쓰이는 이 미네랄은 석유 추출물이라고, 석유에서 정제된 그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탄화수소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 10% 이상 일단 함유, 그리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 운동 점도가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상이라는 겁니다. 자, 고상은 우리 크림 같은 고상은 운동 점도가 굉장히 뻑뻑하죠. 요런 거 스킨은 운동 점도가 굉장히 낮아서 찰랑찰랑 하면서 이렇게 액상인 거예요. 어린이가 먹기 쉬운 건 어떤 제형이다? 바로 이 액상 제형이라는.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대상 품목은 액상이에요. 액상. 자, 첫 번째 봤던 아세톤, 그죠? 함유한 리무버들, 액상이죠. 액상.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 등, 자, 미네랄 오일, 존슨 베이비 오일 이런 것들이면서 걔들도 찰랑찰랑하죠. 찰랑찰랑해야 애들이 모르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버릴 수 있다는 거지. 크림은 벌컥벌컥 못 마시잖아요. 위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액상 제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자, 요 품목은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단골손님이었어요. 메틸살리실레이트. 그리고 메틸살리실레이트는 5%. 아까 탄화수소료는 10%.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숫자와 단어와 이런 그 어떤 그 적용하는 문구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아세톤 들어가 있고, 그죠? 아세톤을 함유하는 리무버들, 네일 리무버들,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미네랄 오일류 10% 이상, 운동 점도가 낮아서 비에멀전이라야 한다. 액상 상태의 제품이라야 한다. 그리고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을 함유하는 액체, 그죠? 이것도 액체죠, 그죠? 액체 상태의 제품. 쉽게 말해서 5세 미만, 인지도가 좀 떨어진 5세 미만 어린이가 이런 것들을 찰랑찰랑한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리무버, 네일 에나멜 리무버를 이렇게 쉽게 열면 이게 물이니까 그냥 마셔버릴 수 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전용기 포장을 하라. 이게 바로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과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 대상에서 예외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일회용 제품. 일회용 제품. 그리고 두 번째, 분무용기 제품. 분무용기. 자, 이렇게 칙칙하거나 칙하는 용도의 아무리 안에 내용물이 액상이라 하더라도 칙칙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포장은 애기들이 벌컥벌컥 마시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린이, 5세 미만 어린이가 벌컥벌컥 마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회용도 비매품이나 견본품,
뭐 증정용 이런 것들 작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벌컥벌컥이 안 되죠. 일단 용량이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제품과 용기가 펌프나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분무용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안전에 대해서는 시험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용 화장품에 쓸 수 없는 보존제가 무엇이었더라? 자, 첫 번째,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두 번째, 아요도 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 지겹도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안전용기 포장까지 했습니다. 자 5번 사용기한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해서 이제 모든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이 라벨링되어 있죠. 사용기한.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다닌 다른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제가 유통기한을 정말 사용하지 말라. 우리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에 적용을 하는 기한이죠. 그럼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우리 화장품은 보존제가 들어가 있고 이 보존제 덕분에 스킨이나 크림들 모든 것들이 뭐 1년, 2년, 3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은 사용기한인 거예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를 하는 거지 유통기한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열에 한 5명은 그런 오답을 조제관리사 시험에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만약에 사용기한에는 이 부분이 블랭크가 쳐져 있어서 우리가 주관식 답을 적어야 되는데 뒤에 설명이 보니까 제조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래. 그럼 이제 언뜻 유통기한이 떠오르기도 하나 봐요. 그리고 화장품은 사용기한이다. 또는 뭐예요?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간이죠. 사용기간. 사용기한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 화장품 용기는 사용기간. 자, 개봉 후 사용기간이죠. 만약에 이 제품을 개봉하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그림, 그죠? 개봉을 했다 하면 이 개봉한 후 6개월, 6M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제품을 개봉하면 6개월 안에 써라. 이런 뜻이죠. 그건 개봉 후 사용 기간인 거예요. 사용 기한으로 표시하든 아니면 개봉 후 사용 기간으로 표시하든 두 개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단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할 때는 병행해야 하는 병기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조일자. 제조일자는 2024년 오늘이 4월 26일인데 만약에 이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써라. 이렇게 병행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이라면 어떻게 돼요? 혼합 소분일자. 혼합 소분일자를 기재해야 되는 거죠. 맞춤 화장품 제조일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장 넘어갈게요. 포장. 자, 1차 포장, 2차 포장 나와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샘플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올리브영 같은 데 산다 했을 때 내용물, 안에 앰플이 닿는 이런 용기를 내용물이 닿으면 1차 포장, 1차 포장을 담는 2차 포장. 그리고 이 안에 만약에 리플렛이나 사용 방법 이런 게 있다면 물론 이 제품은 2차 포장 겉면에 다 표기를 해서 속 내용물은 없지만 이 안에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고 하면 그 리플렛도 2차 포장 이 1차 포장을 감싸는 이 종이 박스도 2차 포장 1차 포장인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요 용기. 아까 열면 뚜껑, 열면 톡 튀어나오고 닫으면 들어가는. 이게 이렇게 열 때 우리가 손으로 압축을 안 해도 이 내용물이 이 스포이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고용된 용기예요. 그래서 닫으면 다시 내려가고. 자, 요게 1차 포장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한대요. 직접 접촉하죠. 안에 유리병이 안에 앰플과 직접 접촉하죠. 이게 1차 포장이다. 1차 포장 외의 것들.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 문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리플렛이죠. 이런 것들은 다 2차 포장이다. 1일 시험에 나왔죠. 요 답이 주관식으로. 1일 시험 듣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는 일단 다 맞는다. 다 맞아야 돼요. 자, 1차 포장, 2차 포장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나오면 정말 쉬운 거예요. 다 이런 거는 맞추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요점 노트를 통해서 다 기억을 하고 그래서 최소 60점 맞자 목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노트 50페이지짜리 노트를 정말 딸딸딸딸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7번에 있는 1차 포장, 2차 포장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자, 이 박스만 만드는 회사가 있다. 상품 제조 등록해야 됩니까? 자, 1차 포장 용기, 1차 포장을 하는 업체, 요 유리병에 내용물을 넣는 업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1차 포장하는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해요. 반드시. 자, 2차 포장하는 요 종이 박스 만드는 회사는 또는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담는 요런 걸 하는 제조 관련 공장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포장, 2차 포장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했었어요. 지금 현행법상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공장 등록이나 뭐 제조업 등록을 내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2차 포장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시와 광고 볼게요. 표시와 광고.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이렇게 용기에 붙여져서 이거는 어떤 데 효능이 있고 어떤 전성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기능성 화장품이고 뭐 어쩌고 천연 화장품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1차 포장 용기에 기재하는 건 표시. 자, 표시. 법에서 말하는 용어예요. 표시. 그리고 이런 내용을 표시 내용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는 홍보 아니고 광고. 자,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표시와 광고를 구분하자. 이것도 아마 주관식 시험에 나왔던 파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제가 하면 이해는 쉬워요. 표시, 광고. 근데 막상 여기가 관로가 블랭크 돼 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의 묘미는 알면 쉬운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파트의 문제들인 거죠. 객관식은 내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지다 보니 이게 표시였던가 표기였던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단어 표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왜? 우리는 시험 문제에 맞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60점 획득이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광고. 자, 화장품 제조업 나왔습니다. 아까
이 업체가 제조업 등록 대상이냐 물었을 때 제가 대상이다라고 했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이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 영업들인가? 자, 첫 번째,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직접 제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탁을 받아서 제조를 위탁받는 그런 업이 있죠. OEM, ODM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EM, ODM 업체가 어디입니까? 한국 콜마 한번 해볼게요. 직접 제조 또는 위탁받아 제조.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EM 업체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데가 있고 또 브랜드를 해서 판매하는 책판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그죠?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직접 판매합니다. 그런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진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한국콜마를 갔을 때 분명히 거기서 이제 직원분이 한국콜마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한국콜마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제품이 나가는 게 아니고 OEM, ODM을 받아서 그 브랜드는 책판업체의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단순히 한국콜마는 제조업소라는 그런 타이틀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나 있죠.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여기에 바로 한국콜마 같은 이런 업체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우리나라 제조업 포션에 한때,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정확하게 그렇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통계는 한 2년, 3년 전 거죠.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에서 차지하는 제조 포션이 50% 정도가 넘었어요. 나머지 50%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다른 제조업체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책판업도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브랜딩을 해서 팔리는 제품들이 이제 국내용, 수출용 다 합쳐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두세 군데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대부분을 판매한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영세한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이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쭉 뒤에 그 다른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스토리가 좀 딴 데로 샜고, 자,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형태도 있죠. 직접 판매는 책판업에서 다룰 거니까 관로에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한국콜마처럼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영업이죠.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낼 때 그 유형을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가유형, 나유형을 다 적어서 영업 등록증상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탁받아 제조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조업 하나가 바로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영업. 자, 1차 포장만 해당이 된다. 그게 아까 이 2차 포장, 종이박스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차 포장이란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 이 내용물이랑 아까 얘기했던 벌크, 또 요통은 맞춤 화장품 판매장의 벌크, 제조공장의 벌크는 굉장히 큰 탱크, 그죠? 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 중에 1차 포장만 하는 영업까지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업체들이다. 여기서 또 문제를 제가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이 공정 있죠? 원료와 원료를 섞는다.
그 다음에 원료를 섞으면 반제품이 만들어지죠. 반의 반제품. 그리고 또 뭐 공장 하나 거치면 또 이것도 뭐 완제품 아니에요. 아직 반제품 형태로 나가다가 내용물이 다 들어가면 그게 바로 벌크 제품이 되죠. 벌크. 벌크가 1차 포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제품이 되죠. 포장까지 다 되면 완제품이 된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시장 출하될 때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작업이 있지만 이런 공정, 일률적, 이런 일률적인 공정에서 만약에 A라는 회사는 요 라인만 한다. 요 반제품 라인만. 자, 원료를 섞어서 반제품 라인만 만든다. 그래서 요거를 B라는 업체에 준다. B라는 업체도 여기 A라는 업체에서 받아서 B가 가지고 있는 특허 원료를 넣어서 여전히 반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곳으로 간다. C, 아모레퍼시픽. 이럴 때, 자, 아모레퍼시픽은 당연히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고, 자, 이 중간 라인에 있는 반제품 또는 반제품 만드는 A나 B는 대상일까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대상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왜냐하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영업은 화장품을 전부 생산하거나 일부 생산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거나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간 공정에 있는 내용물들 다루는 그 라인에 있는 업체들은 모두 각각 제조업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군데의 제조업체를 거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콜마에 가면 포장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콜마에서 다 만들어진 내용물 벌크 제품을 따로 포장 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포장 위탁.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는 한국 콜마는 이제 수탁자가 되고 위탁을 받은 업체는 포장 작업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그 포장 작업만 하는 업체도 1차 포장 해당이 되니까 제조업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이렇게 직접 제조, 위탁 제조, 1차 포장, 그리고 화장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조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이제 제조업 등록에 들어간다. 유의해야 할 것. 화장품은 원료를 받아서 해요. 원료. 근데 이 원료 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일까를 생각을 하면 일단 원료를 제조하는 요 원료 있죠. 요 원료 그림에 있는 요 원료를 이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품 원료 공급한 이런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냔 말이지. 아니다. 자, 아닌 이유. 우리나라 원료는 같은 원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의 원료를 하더라도 이 원료 공장에서 나와서 어떤 걸 만드는 공장에 가든 다 쓰인다. 자, 가성소다를 예를 들어볼게요. 가성소다.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폐수 처리업 하는 곳에도 보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폐수가 들어오면 그거를 산성을 넣어서 중화시켜야 되고 산성 폐수가 들어오면 가성소다 같은 알칼리를 넣어서 중화를 시켜야 이제 응집 침전 반응이라는 그 폐수 처리장에서 거치는 공정에 그것들이 후속 공정이 이루어지거든요. 폐하를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가성소다가 폐수 처리업 공장으로 가고 자, 화장비누를 만드는 화장품 공장으로 간다. 그럼 화장품 공장에서는 가성소다를 가지고 와서 식물성 오일과 함께 섞어서 이제 비누와 가정을 만드는데 이 가성소다를 쓴다. 그럼 이 가성소다를 만드는 공장은 폐수 처리장에도 가고 화장품 공장에도 가는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냔 말이죠. 그건 아니다. 자, 원료를 만드는 곳은 어디든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딱 묶박진 않는다. 그런데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이 원료를 보내는 업체, 이 내용물, 원료 내용물에 대해서 품질 검사도 하고, 품질 성적서도 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 화장품 원료를 쓰이기 적정한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의무는 제조업과 책임 판매, 우리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원료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니고 당연히 원료를 공급하는 업자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은 아니겠죠. 그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상식적인 면에서 DIY. 자, 직접 만들어서 쓰라고 키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판매 물품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자, 키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화장품을 집에서 만들 수 있게끔 원료만 소분해서 이렇게 한 팩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의 광고 문구, 상품 홍보 문구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인터넷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DIY 제품을 위한 원료를 소분해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대상이냐 궁금하시죠? 식약처에서 질의응답을 내놨는데 DIY 제품을 만들기 위한 키트를 판매하는 업자도 화장품 제조 중에 일부 제조에 해당이 돼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질의응답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키트 같은 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제조업 봤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고 직접 유통 판매하는 영업. 자, 아까 아모레폴시픽과 LG생활건강이죠. 다음,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자, 만약에 책임 판매업체인데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는 제조업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 정도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브랜딩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는 분들은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놓고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숫자보다 책임 판매업체의 숫자가 월등히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걸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그런 책상만 가지고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도 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나에 해당이 돼요. 이분들은 화장품 직접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한국콜마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업체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직접 만들지도 않는데 무슨 책임이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시장 출하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출하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죠. 책임 판매업자의 역할이고 물론 제조 과정 중에 혹시 이물이 들어간 게 없나 제품 원료의 배합이 어떤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제조업자가 임의로 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시험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 판매업자가 시장 출하 전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 검사를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유를 정해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야 이제 시장 출하가 되죠. 그 권한을 책임 판매업자에게 줘놨어요. 괜히 책임이 붙는 게 아니다요. 괜히 책임이란 단어가 붙지 않는다. 책임이란 단어로 바뀐 것도 사실 몇 년 안 되죠. 그전엔 그냥 제조 판매업이었어요. 근데 제조 판매업자들의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책임이란 단어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제조 판매업이라는 단어들이 살아있던데 지금 현재의 화장품의 시장 출하를 위한 품질검사 그리고 이 화장품의 모든 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 업체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는 책임 판매 관리자라는 법으로 정해놓은 관리자를 의무 고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책임 판매 관리자로부터 화장품
시장 추락까지, 시장 추락 후에도 사후 관리까지 그 모든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나와 나,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 직접 제조해서 유통 판매한 영업,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만 있는 판매업자, 제조된 화장품을 위탁해서 다 만드는 제조된 화장품을 받아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자, 다 책임 판매업자가 있어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다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에서 제조는 안 됐지만 수입을 했다 하면 수입 화장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화장품처럼 관리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하나 다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형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 이 친구는 약간 위에 세 친구와 좀 내용이 달라요. 이 친구들은 그냥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이에요. 그죠? 자, 수입 대행령 거래란 그럼 무엇인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 고객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 이분도 그냥 책상만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이 다의 수입 화장품 유통 판매하는 영업자하고 달리 화장품이 거쳐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행형 거래이기 때문에 알선 수여만 하니까 인터넷 상거래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객이 그 플랫폼을 타고 들어가서 외국의 화장품을 사요. 그러면 그 외국의 화장품이 바로 이 고객의 집으로 간다. 이게 알선 수요 영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단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은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모든 우리나라에 유통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수입 대행형 거래, 요즘 사실은 수입 대행형 거래가 점점 더 많아졌잖아요. 같이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가나다와 라가 구분되는 가장 큰 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어떤 자격 요건이에요. 가나다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어떤 자격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분을 채용해야 돼요. 뭐 화장품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품질 관련 부서에 뭐 2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의사나 약사든지 등등등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라에 있는 수입 대행형 거래를 하는 업자는 그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 손을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뭐 책임 판매 관리자가 어떤 화장품 전공자라 이 화장품을 어떻게 다루는 그런 포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화장품이 거쳐가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식약처에 연간 보고를 하거나 식약처에서 하라는 교육을 받거나 그런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을 책임 판매 관리자로 두어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라 형태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 형태입니다. 원료 공급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앞서 앞에 얘기했던 제조업자가 원료 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니듯이 원료 공급업자 또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죠? 앞에 얘기를 했던 이런 내용물과 내용물 또는 내용물과 원료 또는 소분하는 내용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다. 제조업 책임 판매업은 다 등록 대상인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만큼은 신고 대상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 대상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2차 포장 또는 리플렛을 인쇄하는 표시만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16년이네요. 그죠? 자, 사유는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해줬다. 16년 6월 책임 판매 관리자 대표자의 자격을 확대했다. 이 책임 판매 관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부담이 따르죠. 대표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책임 판매 업체의 대표자가 만약에 그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자이면서 화장품학과를 졸업했거나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가 있거나 뭐 품질 관리 경력, 품질 부서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이런 대표자는 자기를 책임 판매 관리자로 둘 수 있다는 건데, 자, 기존 1인 업체에서 10인 이하 기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죠.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지금은 이제 10인 이하 기업까지 대표자가 책임편에 자격이 되면 겸직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기존 화장품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까지 늘어났고, 이공계라 하면 뭐 화학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화장품 관련해서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호학 관련까지. 제 기억에 이때 식약처장이 아마 간호학 출신인 분이 왔을 때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화장품 관련 전공, 이공계 전공, 간호학 관련 전공까지도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으로 확대가 됐다.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품질 분야 경력 1년 이상 있으면 자격이 확대됐는데 지금은 또 변수가 생겼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을 하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이 동시에 주어진다. 이렇게 점점 조제관리사에 대한 그런 범위가 인정되는 범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또는 약사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 향장학, 화장품학과, 한의학과를 전공한 사람. 간호학이 없네, 그죠? 간호학 뒤에 나옵니다.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제 간호학과까지 나와요. 간호학과를 전공했으면 이분들은 추가로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에서 다루었던 이 이공계나 화장품학과에서 공부하는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의학학 등의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나타낼 때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추가해야 되겠죠. 성적증명서에 이렇게 전공했던 이수했던 과목들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그게 20학점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성적증명서가 같이 첨부되면 이런 것들이 3번이 다 확인이 되겠죠. 자, 이제 요 4년제 2, 3번 했고 이제 전문대 4, 5번의 내용 나옵니다. 4번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똑같아요. 이공계 또는 화장품학, 그죠? 향장학, 화장품학, 한의학 등 이런 분들은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자, 학사 이상은 아무래도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죠. 전문대 만약 2년 다녔으면 적어도 대학의 기간은 짧지만 품질 관리 업무에 어떤 회사에서 1년 이상이라도 종사 경력이 있어라. 네, 그래야 이제 조금 평균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문대 졸업자는 이공계나 화장품학이나 전공을 했으면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4번은 어떻게 돼요? 졸업증명서와 그죠? 경력증명서. 5번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간호학 출신대 나와요. 간호학. 그러면 아까 학사하고 똑같이
생물, 생명과학, 유전학, 항정학, 화장품과학, 의학, 학학 등의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그리고 4번처럼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대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요런 이수 학과 과목이 있는 성적증명서,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해야 됐으니까 경력증명서 세 가지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바뀌어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만 해도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7번, 뭐 이도저도 없다, 학위가 없다, 그죠? 뭐 이러면 어, 어떤 화장품 회사든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때 2년 이상의 그 어떤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회사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 입사 자격이 된다.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있으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책임 판매업소의 대표자가 위 자격이 될 경우 대표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 겸직을 할 수 있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그러니까 직접 화장 비누를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 화장 비누에 대한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 교육 과정 이수. 자, 화장 비누 업체 사장님들을 소집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을 하는 전문 교육 과정은 4시간짜리가 있어요. 그 교육 과정만, 식약처에서 준 그 교육 과정만 이수를 하면, 자, 화장 비누 대표자한테 이런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자, 책임 판매 관리자를 고용을 해야 돼요. 화장 비누 업자도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책임 판매 업체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근데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그만큼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자, 화장 비누 대표자인데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는데 대표자 포함해서 근로자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죠. 이런 업체의 대표자는 4시간짜리 전문교육 과정만 이수해라. 그러면 책임 판매업자의 권한을 책임 판매업체의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화장비누 업체의 그 규제 완화 차원으로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자, 법정 업무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예요. 이분들은 최초 교육을 동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최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 입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최초 교육에서 다만이라는 내용이죠. 다만.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해되십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관리사 합격을 2024년 1월 1일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일이 1월 1일이죠. 그리고 A라는 회사에 아모레퍼시픽에 만약에 2024년 5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입사. 그러면 합격하고 1, 2, 3, 4, 5, 5개월 안에 입사를 한 거죠. 5개월 안에. 그러면 이분은 원래 5월 1일 날 입사를 하면 원칙에 의하면 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1월 5월 달부터는 6, 7, 8, 9, 10, 11월 1일까지 최초 교육을 원래는 받아야 되죠. 최초 교육. 그런데 이 최초 교육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왜? 입사일이
입사일이 합격일로부터, 자, 기준이 언제예요? 1년 이내다. 1년. 원래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 합격을 했다는 거, 1년 안에 합격을 했다는 건 그만큼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갖추어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이미 공부를 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면 최초 교육을 받지 않고 입사 교육,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수 교육을 만 받으면 된다. 보세요. 최초 교육을 받은 날 또는 받은 것으로 본 날, 그죠? 입사를 했죠. 근데 최초 교육을 만약에 11월 달까지 안 받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날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일로부터 1년 뒤에 보수교육,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